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청년사회공헌 90일간의 도전과 기록, 환경정화를 주제로 이타서울 시민과학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7분의 발표와 이후 참여자분들의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 한 분당 한두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를 마치고 난 이후 진행이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발의 중에는 발표자 외에는 마이크를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급변하는 지구 환경에 대처하는 사회공헌 활동 미션 클리어라는 주제로 박선우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타서울 시민과학 온택트 포럼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타서울 청년 호스트 박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지구 환경에 대처하는 사회 공헌 활동 미션 클리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공헌 활동과 그 일종인 미션 클리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는 오염되고 있다. 스스로 자정활동을 해낸 베네치아 운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 두 번째, 스스로 나서는 시민들의 환경 정화 활동. 일상 속에 스며드는 사회 공헌 활동 속에. 세 번째,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데이터 플로깅. 스마트폰과 기술을 접목한 쓰레기 데이터링과 그 기대 효과.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자정 문화의 시작. 이 같은 환경 자정 운동이 자리 잡았을 때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오염되고 있다. 스스로 자정 활동을 해낸 베네치아 운하를 통해 배울 점. 코로나19로 연일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한 가운데 베네치아 운하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사이 놀라울 만큼 정화된 모습이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일시적인 이산화탄소량의 감소일 뿐이라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환경 문제는 심각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18% 증가된 586여 톤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스스로를 정화해 나가고 있는 베네치아 운하를 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의문에 응답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나서는 시민들의 환경 정화 활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캔의 재활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구부리거나 밟아서 버리는 캔 크러쉬 챌린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를 지참해 다니는 노 플라스틱 챌린지, 또 운동이나 산책을 하며 주변 환경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등이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로깅은 조깅이 일상화된 서구권에서 시작해 아시아 대륙으로 퍼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스웨덴의 플로거 설립자 엘릭 알스트롬이 밝힌 플로깅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사회의 징후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지 플로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미루어 보면 나와 이웃을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플로깅 운동이 대륙과 국경을 넘어 자발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 번지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서 누구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플로깅의 개념이 낯선 국내에서는 국내 정부 기관을 비롯해 기업에서도 간헐적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이며 SNS 개인 소통방을 통해 인플루엔서나 연예인 등의 유명 인사들이 플로깅 활동을 공유하면서 국내에서도 플로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행동에 나섬이 중요한 때
타인을 위하여 나를 이타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타서울에서는 환경 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션 클리어 데이터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데이터 플로깅이란 플로깅하며 동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쓰레기의 종류와 위치를 마킹하는 환경 데이터 수집 활동입니다. 기존 플로깅 운동에 데이터링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레기 오염에 대한 환경 지도 제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총 175명의 사회봉사자가 참여했고 12,972개의 환경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왼쪽 지도에 보시면 여의도를 둘러싼 한강공원과 색강생태공원 일대에서 활동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타시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도는 종이, 캔, 스티로폼, 페트, 비닐, 플라스틱, 유리, 매립류, 담배꽁초 등 9개 항목으로 쓰레기를 분류해 표기하고 있으며 각각 항목을 클릭하면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지 분포도를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환경 정화에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온택트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 또 혼자서 혹은 여럿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플로깅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화 문화의 시작이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가정과 사업장 쓰레기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배출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7년에는 3,707개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감소시켰다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자 2013년부터 해마다 쓰레기통을 증설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처럼 시민들의 활발한 플로깅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부족한 쓰레기통 수를 메꾸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타서울 청년 호스트 박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사회공헌 미션 클리어 활동이 지속 가능한 정화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으로서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이다현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 서울을 위한 이타서울의 시민과학 포럼에서 공공데이터 인식 제고 방안으로서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타서울의 청년 호스트 이다현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인식 제고 방안으로서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키워드를 통해 발표의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시민 참여, 인식 제고, 공공가치, 미션 클리어 캠페인 등이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될 핵심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짚어본 후 공공데이터와 시민 참여, 미션 클리어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특히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공공데이터에 갖는 관심부터가 미미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공공데이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식을 향상, 제고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인식 제고 방안의 하나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입니다. 미션 클리어 캠페인은 쓰레기와 공공데이터를 함께 줍는 이타서울의 데이터 환경공헌 캠페인으로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을 직접 체험한 이들의 대다수가 공공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체득하게 되는 등 인식 제고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왜 중시되고 있는지 공공데이터가 지닌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의미한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시민 참여가 강조되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이른바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또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선진국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양의 공공데이터가 생성, 축적되었고 최근에는 데이터의 패러다임이 생성과 축적 중심에서 공유와 활용 중심으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구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가 무엇이기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까요? 공공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는 정부가 생성하거나 권한을 갖는 데이터 및 정보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 재사용, 분배되고 사용자가 활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2020년 8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자적 방식의 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꼭 공공기관이 생성한 데이터만 공공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이 취득했을 때 그 데이터는 공공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데이터 공유하기 서비스를 통해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항목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사용하게 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공공가치를 창출합니다. 유럽의 공공데이터 플랫폼 기관인 ESPI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개방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며 지식경제를 촉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정치적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내며 사회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개개인의 권익 증진과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유무형의 기대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545개사에서 8,65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매출 증가는 443개사에서 2조 9천억 원, 비용 절감은 175개사에서 112억 원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설치 운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많은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대략적인 개방 및 이용 현황을 알아보면 2020년 1분기 기준 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1,563만 7천 건 이상 다운로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 통계를 통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개방 건수, 활용 건수, 개발 사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방과 활용 건수 모두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을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2017년 글로벌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5위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실질적 개방 정도와 품질을 평가한 이행력 수위는 14위로서 비슷한 수위의 타 국가 이행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17년의 자료로 지금의 활용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 자료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며 국민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 서비스의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가치 창출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거나 공공데이터가 지닌 잠재적 가치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부족을 낮은 데이터 활용도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2020년 3월 발표된 최근의 연구에서도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의 문제점을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활용 분석 서비스의 부재,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서비스의 미흡, 소극적 시민 참여 방식으로 인한 참여 등으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션 클리어는 쓰레기를 줍는 기존의 환경 정화 활동에서 더 나아가 쓰레기의 종류와 위치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여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타서울의 캠페인입니다. 미션 클리어 캠페인은 2020년 12월 14일 기준 159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12,972개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았으며 전국적으로는 데이터 수집 활동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환경 데이터는 그 종류에 따라 지도에 매핑되어 환경 지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타서울은 이를 서울시에 기부하여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부는 현재에도 진행 중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미션 클리어 캠페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레기와 데이터를 함께 줍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데이터를 줍는 경험을 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미션 클리어 캠페인 참여자들은 참여 후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미션 클리어 캠페인 참여자들의 참여 전후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미션 클리어 캠페인 참여 이전에는 공공 데이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관심이 미미했던 참가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수집된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기대하는 수준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참여 후 한 줄 소감문과 SNS 리뷰를 통해 데이터를 줍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밝히거나 자신들이 모은 공공 데이터의 축적이 가져올 기대 효과들을 언급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웹을 활용하는 방식이 흥미롭다거나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보내는 취지의 정말 좋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고, 데이터를 이용한 쓰레기 줍기 활동이 향후 환경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초석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SNS 리뷰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들이 모은 데이터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니 더 나은 환경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데이터를 이용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까지 할 수 있다니 신기했다는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리뷰를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제시된 리뷰들에서도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캠페인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그 쓰레기와의 위치와 종류 등을 웹앱에 기록하는 눈이나 귀로 공공 데이터를 알아가는 활동이 아닌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통해 몸으로 공공 데이터를 체득하는 활동입니다. 때문에 공공 데이터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 참여를 다룬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정부와 시민의 쌍방향 소통과 시민과 시민의 의견 공유를 장려하고 시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비롯해 일반 시민의 데이터 이해를 높여주는 데 있다면서 이제는 시민과 협력하여 적극적 상호작용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연구 속에 나타난 의견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입니다. 미션 클리어 캠페인은 시민이 공공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나의 활동이 데이터가 되는 경험을 한 참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의 활용은 더 이상 나와 관련 없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며 미션 클리어 캠페인을 경험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자들의 활동이 공공 데이터로 치환된 것을 보며 공공 데이터에 갖고 있던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공공 데이터를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어느새 더욱 편하게 자신이 가진 가치식을 공공 데이터로 공유하는 프로슈머가 되며 활동이 끝난 뒤에도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미션 클리어 캠페인을 통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이용이 확대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생성과 저장에서 개방과 활용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 데이터에 잠재된 공공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오늘날 공공 데이터 분야가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시민에 개방하고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미미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캠페인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션 클리어 캠페인에 참가한 이들은 자신의 참여로 공공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얻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한편 이해도는 높일 수 있었고, 환경공헌을 위한 미션 클리어 캠페인이 공공 데이터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대하는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면 시민은 공공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공공 데이터는 더 많은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션 클리어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공공 데이터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타 서울의 이다연 호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험적 지식을 통한 데이터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 데이터 인식 향상의 한 방향으로 또한 공공정책 개선의 방법으로 이타서울의 데이터 환경 정화 활동인 미션 클리어 캠페인이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오예진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민과학 포럼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이타서울 청년 호스트 우예진입니다. 먼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1964년 1,500만 톤에서 2014년 3억 1,100만 톤으로 약 2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050년까지는 다시 5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단체에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실시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과 함께 소비자가 인식을 변화하고 이를 기업이 반영하며 정책이 변화해 나가는 패러다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 개인의 내부에서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관점과 행동을 변화하고 기업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생활 폐기물은 5,349톤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플라스틱류는 6월 926톤으로 최정점을 찍었지만 계속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 높은 폐기물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플라스틱류 폐기물의 증가폭이 가파른데 이는 코로나19와 1인 가구의 증가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온라인 쇼핑, 택배 이용량이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잦습니다. 끼니 해결을 위해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합니다.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지의 특성상 쓰레기를 오래 보관할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하는 상황과 가장 적은 용량의 종량제 봉투더라도 1인 가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보다 큽니다. 결국 이 두 상황이 맞물려 종량제 봉투의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됩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유리와 금속류는 분리 배출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의 경우 분리 배출되는 양보다 종량제 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택배 발송량 증가가 폐플라스틱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큰데요.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용품들이 대다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완화로 인해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약 83억 톤입니다. 이 중 약 9%만이 재활용되고 12%가 소각 처리되며 79%는 매립 또는 투기되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소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연간 11억 톤의 플라스틱이 전체 석유의 20%를 소비하여 생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인백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은 192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1.7에서 4.6%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현재 해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원은 플라스틱입니다.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이 잘게 부서지는데 플라스틱은 작아질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응성도 높아져 그에 따른 독성도 커지게 됩니다.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면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기로 착각하여 섭취하게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들은 대부분 죽거나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폴리염화 바이페닐 같은 유독성 물질들을 축적시킨 상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해양 내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 내 먹이 사슬이나 소금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시판 중인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 들어올 경우 소화기관에 머물다 대부분 배설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벽을 통과해 내장 이외의 조직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단법인 이타서울에서 진행하는 미션 클리어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본다면 고비용 저가치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물품 등의 비용이 자원봉사 시간 내에 이뤄지는 활동들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봉사자들이 한두 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다고 변화하는 환경의 가치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의 손실이 더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비효율적인 활동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비용만 고려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면 항상 제일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원리에서 벗어난 선택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성분이나 맛이 특별히 다르지 않지만 다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업을 선호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 기업의 제품을 주로 구입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가격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 신념 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소비 감소, 친환경 제품 구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내 수고스러움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앞으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일회용 플라스틱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가치와 인식을 갖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미션 클리어와 같은 활동들이 바로 인식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무수히 많은 일회용품들을 마주하고 평소 자신도 되돌아보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평소 환경 보호에 소극적이던 사람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며 인식 변화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들은 비용보다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선 단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인식 변화로 시작된 사회적 변화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유업의 요구르트 빨대 제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소비자가 빨대가 부착된 음료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환경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회용 빨대들을 모아 매일유업에 보냈습니다. 매일유업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현하며 소비자 간담회 개최, 친환경 패키징 연구 등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종 업계들도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며 환경부에서도 개정안을 통해 음료 제품의 플라스틱 빨대 부착 금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의 작은 인식 변화가 기업과 정책의 변화를 불러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개인의 인식 변화가 지역 사회로 퍼져가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며 자연스레 동물 보호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바다거북이가 사람들이 버린 일회용 빨대로 인해 죽어가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환경운동가만큼 거창한 활동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신념을 갖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친환경 생선의 빨대로 바꾸게 됩니다. 경영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원가 절감과 이윤 극대화라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 있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추가적인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을 합니다. 시작은 동물보호였지만 플라스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신경 쓰는 범위가 증가해가며 평소 사용하는 칫솔, 세제 등 생활의 전반적 부분으로 인식의 변화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카페에 방문한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장시키게 됩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환경운동가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날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불편하게 느낀 것에 대한 생각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이에 공감을 하고 함께 해시태그를 달며 캠페인을 펼친다거나 행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드들을 보며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 또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류 판단으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경영 전략 및 마케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외에도 시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좀 더 빠른 정책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인의 인식 변화 형태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지역 사회로 확장해 나가며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서울의 우예진 청년 호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쓰려는 플라스틱이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그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해 정책이 변화되고 그리고 결과로서 환경의 개선으로 기결되는 선순환의 효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자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권인구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타서울 시민과학 온택트 포럼 발제자 권인구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포럼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과학의 개념을 짚어보고 시민과학자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국내외 사례와 이타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후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과학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1, 15년 57,000명, 전혀 연관성 없는 숫자들처럼 보이는데요. 이 숫자들은 다음 논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18일 과학저널 네이처 구조 분자생물학에는 익명의 게이머 57,000명이 공동저자인 논문이 실렸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단백질 적기 게이머들이 풀어낸 단량 체레트로 바이러스 프로테아제의 결정 구조로 해당 연구는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실마리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받았습니다. 게이머들이 저자로 등재된 이유는 과학자들이 15년간 풀지 못했던 난제를 게이머들이 단 10일 만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행한 게임은 폴드 이시로 2008년 미국 워싱턴대 생화학과 연구진과 게임과학센터가 함께 개발한 것입니다. 단백질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의 입체 구조를 제시하면 게이머들이 각자의 직관력으로 이들을 결합해 안정된 형태의 단백질을 완성하면 됩니다. 워싱턴대 연구진은 당시 컴퓨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과제를 집단지성에 맡기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자 세계는 다시 게이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폴드 이센 과학자들이 밝혀낸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의 세포 결합 부위 나선형 구조와 돌기 단백질에 결합하는 세포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 부위 나선형 구조가 함께 제시됩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운영진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에 결합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결합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큰 점수를 얻습니다. 이 중 상위 99개의 솔루션은 워싱턴대 단백질 설계 연구소에서 약물 실험을 진행하여 새로운 코로나 항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힌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닌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시민과학 활동이라 하며 이에 참가한 시민들을 시민과학자라 칭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과학은 의학, 환경,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중요시 여겨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민과학단, 시민과학 연구자 모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니터링 사례를 통해 시민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국 펜실베니아 시니어 환경단체 PASEC의 지역수질 조사 활동입니다. PASEC는 1997년 펜실베니아 환경보호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가진 노인들을 위해 설립되어 정부에 의해 국가비영리 단체인 고령자 참여를 위한 환경연합 EASI에게 관리받게 됩니다. 이후 EASI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시간, 동기 및 재능이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주와 협력하여 군 단위의 PASEC 지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참여 노인들에게 지역 하천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최소 포인트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측정 키트와 약품을 공급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어 각 지부가 자립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2007년 EASI의 지원은 끊겼지만 교육을 받았던 시민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펜실베니아 중부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리어워터 컨버선시에 가입하여 CCPASEC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의 데이터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원했던 비영리 환경단체인 네이처 어바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 화학시약 및 장비를 제공받으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3개 팀으로 그룹화되어 센터 카운티의 5개 주요 유역에 있는 하천에서 43개의 활성화 사이트와 14개의 비활성화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매월 pH, 질산염, 용존산소, 총알칼리도, 황산염 등의 수질 데이터를 측정하고 채수지 주변 환경과 생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품질관리팀으로 전달되어 중복 샘플링 및 화학 테스트 과정을 거쳐 기록됩니다. 측정은 1년에 2번 진행되며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공개되어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국내 사례로는 생태지평의 갯벌키퍼스가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은 2006년부터 해양보호구역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가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전, 관리 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역량 부족과 조사 방법론의 부재로 데이터의 과학적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원하고 있던 생태지평은 시민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던 예비사회적 기업 네이처링과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니터링 장비 및 심의 조사자의 전문성, 데이터의 표준화 및 취합 필요성 등 시민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갯벌 키퍼스를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갯벌 키퍼스 시민조사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교육이 필수로 참가해야 하며, 이를 이수한 요원들은 현재 총 105명으로 전국 20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갯벌 키퍼스 앱을 사용하는 조사자는 사전에 협업을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조사지의 사진, 분류체계에 따른 생태 정보, 조사 위치, 고도, 날씨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앱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갯벌 키퍼스에는 현재까지 총 23,635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들의 저장 형태는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여 과학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리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전문가 또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연계하여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좀 더 좁은 범위의 사례로 2020년 10월부터 진행된 이타서울의 색강 워터 리포터 활동이 있습니다. 이타서울의 호스트들은 유의미한 수지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2주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검증받은 기기와 수지 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3개의 팀,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주 화요일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3포인트를 선정, 수질오염의 지표가 될 수 있는 pH, COD, EC, TDS, 총 알칼리도, 총경도, 질산염, 아질산염과 수온까지 총 9가지 수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채수 포인트의 유속, 물길의 폭, GPS상의 위치 등 채수지 주변 환경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기록, 공유하고 팀별 스터디를 통해 임의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팀별 의견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수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이 실천된 사례로는 색강 라벨링 작업이 있습니다. 라벨링 작업은 색강을 임의로 세 구역 17개의 포인트로 나누어 구역명을 지정, 데이터를 쉽게 분류,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여의 2교부터 서유교까지를 A구역으로 지정, 3개의 포인트로, 서유교부터 여유교까지를 B구역으로 지정, 8개의 포인트로, 여유교부터 여의동 주민센터까지 주민센터 앞 공터까지를 C구역으로 지정, 6개의 포인트로 나누어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개의 수지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이타서울이 수집한 데이터들은 2차 정제 과정과 2차적인 해석 단계를 거쳐 서울시 환경정책과 성소행정과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 전달되어 색강생태공원 수질관리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일반 시민들이 직접 기획, 수집, 분석에 전 단계를 행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기에 바람직한 시민과학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사례에서 보셨듯 현재의 시민과학은 과거와 달리 시민과학을 접하고 데이터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편리해짐에 따라 시민과학자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자발적 참여이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민과학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시민과학의 정책 활용이 초기 단계에 있어 해외 시민과학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소년기부터의 교육 또는 환경정책 등과 같은 국가적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과학 연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이끌거나 지역사회 중심의 과학 참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시민과학은 시민과학자와 전문가 집단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민과학자들은 소수 전문가 집단이 진행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 수집을 대신해주고, 전문가 집단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과 관심을 증가시키고 참여 시민들의 과학 이해도 증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도출해내며 정책 변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중 의료 지구과학보다 생태 환경 분야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시민과 맞닿아 있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미래의 환경 관련 정책을 계획하는 데 있어 시민과학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과학의 개념을 익히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민과학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타서울의 청년 호스트 권인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과학자의 활동을 통해 집단 지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과학자 양성이 국가 지원이 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로는 환경보호의 사례와 미션 클리어 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참여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임성현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타서울 호스트 임성현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보호의 사례와 미션 클리어 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시작으로 환경단체 사례, 일상에서의 환경보호 참여 사례를 통해 환경보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2018 국민환경조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75.4%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답을 하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대기질 오염, 기후변화, 쓰레기 증가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인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해외의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타서울 또한 한강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여러 환경단체의 활동, 그리고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활동을 예시로 환경보호에 참여의 필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최근의 가장 큰 국제적 노력은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은 196개 국가와 유럽연합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약입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대기 중의 온실 농도 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당사자의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파리협정에서는 국가결정기여 NDC라고 합니다. 이 표에서 맨 윗줄에 감축 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 목표유형, 국제탄소시장이 있습니다. 감축 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는 기준연도에서 목표연도까지 얼만큼 줄이겠다를 알려주는 것이고 목표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량, BAU, 집약도가 있는데 절대량은 기준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BAU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가스에 대비하여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집약도는 GDP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BAU 목표 유형을 선택하였고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NDC로 정했습니다. 다음 단체로는 WWF 세계자연보호기금이 있습니다. WWF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 재생 가능한 자연 자원의 이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도, 환경오염 및 에너지 낭비에 대한 의식 고취 기비금을 모아서 자연보호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구촌 전등끄기 얼스아워가 있습니다. 얼스아워는 지구를 위한 1시간이라는 뜻으로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끄는 행사입니다. 2007년 WWF에서 시작한 얼스아워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2020년에는
188개국 18,000여 개의 랜드마크에서 세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참가해 수십억 원의 전력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 및 연예인들이 알스아워에 대해 홍보하고 환경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순환사회연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정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포장 폐기물 저감 운동, 음식물 줄이기 시민 운동과 같은 생활 실천 운동과 재사용 및 재활용 정착을 확산시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투기 문제 없는 농촌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창원시 5개 마을 대상으로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배출 실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5개 마을 모두 사업 전후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3년부터 사업 추진으로 마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주변을 청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타서울에서는 매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한강 주변에서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매주 목요일에 만나서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 비닐봉투와 집게를 주고 한강 주변에서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미션 클리어 웹 앱을 접속하여 쓰레기의 종류 및 개수를 데이터화하여 기록합니다. 쌓인 데이터들은 사회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의 크기 설정 및 설치 장소 지정에 사용될 수도 있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 구역은 흡연장 설치에 쓰일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끝나면 그들이 활동하는 동안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타서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남긴 리뷰들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내용에 따르면 환경보호 활동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타서울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지원의 이유를 봉사시간 확보, 졸업 점수 획득이라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보다 사회봉사 점수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피자발적인 환경활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일상에서의 실전적 환경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클린 하이킹, 그리고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비치 코밍, 그리고 일상 속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이 있습니다. 서퍼스 어게인스트 스웨이지라는 단체는 영국의 포스트한 마을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서핑을 할 때 마치 더러운 하수에서 수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해안가에 나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만 명의 자원봉사자 참가와 128톤의 해변 쓰레기를 주워 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플로깅 같은 작은 환경보호 운동을 시작으로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로깅, 클린 하이킹, 비치 코밍 같은 일반 시민들의 환경보호 참여가 늘어나고 서퍼스 어게인스트 스웨이지 같은 여러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진다면 환경보호를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쾌적한 일상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호 활동 참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타서울 호스트 임성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약, WWF의 지구를 위한 1시간 전등 끄기 행사,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 생활실천운동,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데이터 플로깅의 사례로 환경보호의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6번째로 이타 90 데이즈 시민활동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김서준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타천여 호스트 김서준입니다. 저는 저희 이타천여 호스트들의 시민과학 활동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는 시민과학 등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저희가 활동한 미션 클리어와 관련하여 내용과 시민과학의 의미, 태강 수질 탐사와 관련하여 내용과 시민과학의 의미, 마지막 파트에서는 성공한 사례를 통해 지속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 문제는 심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전쟁을 제외하고 인류의 존재를 위협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전쟁 또한 대량 살상 목적으로 포탄이나 화약을 만드는 데 힘썼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핵 전쟁이나 화생방 전으로 발전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이 방대하게 배출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 최신화된 공공 데이터를 올려주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이 있으며 오염이 너무 방대하게 퍼졌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모든 땅, 물, 하늘에 오염 정도를 데이터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시민과학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뒤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민과학 활동은 장점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 두 번째, 논문 출간 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생산, 정책 변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셋째,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주제 영역 확장, 다양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의 과학적 지식과 소양을 높인다. 하지만 시민과학 활동의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과학의 데이터들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시민과학 활동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이타 참여 호스트들의 시민과학 활동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타 참여 호스트들은 시민과학 활동으로서 미션 클리어와 수질 탐사를 했습니다. 먼저 미션 클리어에 대해 보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활동 내용입니다. 미션 클리어는 플로깅 활동과 미션 클리어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도 주움으로써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운동을 말합니다. 미션 클리어 앱은 플로깅 활동 동안 주운 쓰레기를 기록하면서 쓰레기 위치, 운동 시간, 운동 거리, 쓰레기 개수를 함께 공공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타 청년들은 매주 미션 클리어 홍보 자료를 만들어 SNS에 게시해 미션 클리어 활동을 홍보하였고 전국적으로 플로깅 활동이 일어나는 선의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 홍보 자료들입니다. 성현의 하루, 혼자서도 이타해요, 이태리 라이프, 어몽어스 등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한 홍보 자료들은 이타서울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타 청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저번 주에 있었던 미션 클리어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좀 더 나은 활동을 위해 회의를 했으며 또한 특정 지역에 같은 종류의 쓰레기가 유난히 많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분석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미션 클리어의 시민과학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시민과학의 장점 중에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수록 시민과학 장점이 잘 보입니다. 저희 미션 클리어 활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의한 미션 클리어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미션 클리어 앱은 간단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고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더욱 재미있게 데이터 수집을 하게 하였습니다. 미션 클리어 맵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도 시민들의 동기부여와 참여 확대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탄 청년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며 매주 홍보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플로깅에 관심이 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12,972개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벗어나 전 지역으로 미션 클리어가 발생하는 선의의 대중화에 대한 홍보 효과를 보이기에는 91시간이 너무 짧아 아직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쓰레기 종류들 보이시나요? 예, 이처럼 미션 클리어 맵을 보면 어디에 어떠한 쓰레기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미션 클리어 활동을 통해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다 보면 쓰레기의 원인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통해 정책 변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이 변화하거나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이타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은 데이터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지 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수도권과 경기도, 인천 수돗물에 유충이 나타나면서 언론에서는 매일 수돗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질은 정부가 운영하는 물 환경 정보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환경 정보 시스템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약 109개 구역 하천에 대해 매일 수질 측정을 하고 있지만 색강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타 청년들은 매주 미션 클리어를 하고 있는 색강에서 색강 수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질 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타 청년들은 10월 13일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매주 한 번씩 수질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질 탐사는 수질 측정기, 5-way kit, COD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질을 측정합니다. 저희 이타 청년들이 진행한 수질 탐사는 기계 작동이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크게 어려움이 없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5-way kit와 COD 측정기는 일회용으로서 한 번 수질 탐사를 하면 버려야 해 돈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이타 청년들은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팀장 김도훈을 중심으로 정교화해 공공 데이터로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색강 내 총 52곳, 74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질탐사 시민과학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색강 수질탐사는 평소 과학이나 사회가 관심을 안 두거나 해결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시민과학으로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저희 이타 청년들은 수질 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지식을 높였습니다. 특히 시민과학 활동은 전문가와 같이 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타 청년들은 처음 수질 탐사를 할 때 수질에 대한 지식 없이 기계 작동 방법만 알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이타 청년들은 팀별로나 각자 수질 탐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지식을 공유하였고 과학적 지식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타 청년들은 각자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 수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차이가 나며 90일 열심히 과학적 지식을 쌓는 청년도 전문가 수준에 매우 못 미치는 결과를 낳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시민과학의 제일 큰 단점으로는 신뢰받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은 데이터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타 청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모아 비교해서 특정한 구역이나 비슷한 지형의 오염도가 안 좋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염의 원인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의 방지를 위해 이타 청년들은 계속해서 추측하고 가설을 세우면서 수질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아 결론까지는 못 이루었지만 수질 탐사 데이터는 색강의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색강의 수질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겁니다. 시민과학 성공한 사례들 중 2개를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해양수산부 어린이과학동아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시민과학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사랑 탐사대에서는 학술 논문 생산에 활용되는 데이터 수집으로 과학 연구에 기여를 했고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에서는 해양 쓰레기 중 스티로폼 비중이 플라스틱의 비중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어 정책 변화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학은 지속성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원 조달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션 클리어와 색강 수질 탐사에 대한 향후 지속성을 위해서는 운영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단체 특성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환경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보통 환경을 생각했다는 사람이 이 질문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무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또 현대사회 구조는 많은 쓰레기들을 유발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이나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 문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학은 정책 변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저희 이타청년들은 짧은 기간이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얻지 못했지만 90일 동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 무심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줘 개인이 일회용품 줄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은 낯설은 개념인데다가 시민과학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구조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 시스템의 미비로 저희 이타 청년들이 진행한 시민과학 활동의 성과가 추적되지 못하고 데이터 생산과 활용이 제한적이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게 정부와 서울시에서의 지속적인 감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시민과학자 김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를 타개할 한 방안으로 이타서울의 미션 클리어 시민 환경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타 청년 시민 과학자들의 지속적 시민 환경 활동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하고 환경 정책 개선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참여자로서의 시민, 그리고 시민과학이라는 주제로 조정훈 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 마지막 발의자 이타서울 호스트 조정웅입니다. 저는 거버넌스 시대의 정책 참여자로서 시민의 역할, 그리고 시민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정책 패러다임이 신공공관리에서 뉴 거버넌스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품으면서 참여나 분권,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졌는데, 시민단체는 과거에는 정책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성장 배경에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바탕이 되는 시민과학의 성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과학의 토대 위에 이러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시민과학에 대한 선행 연구와 함께 정책 참여 수단의 하나로서 시민과학이 로컬 거버넌스 내지는 거버넌스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로컬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거버넌스란 거버넌스 모델이 특정 지역이나 지방에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결사체 거버넌스, 그리고 EPG 모델,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각각 시리아니, 코엔과 로저스, 그리고 펑과 화이트가 연구한 모델이고,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 모델 모두 능력 있는 시민 활동가의 육성과 그들의 정책 참여가 모델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시민 활동가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음 순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시민 활동가 중 시민 과학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기도 하고, 시민과학자란 결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과학자 태동의 배경이 된 시민과학은 일반 시민의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 연구로 종종 전문과학자나 전문기관과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오드번 협회에서 사용되었고, 이후 앨런 어윈과 릭 보니에 의해서 개념이 발전됐습니다.
오드번 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산성비 샘플을 수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활동을 시민과학의 가장 초기 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오드번 협회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산성비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임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은 샘플 채취와 산성도 기록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앨런 어윈은 시민과학을 시민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과학의 한 형태로 정의하여 일반인들이 가진 전문성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어윈은 전문 지식을 보완하는 대안 지식으로서 시민과학의 역할에 주목했고, 이러한 입장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전문 과학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전문 과학 지식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앨런 어윈의 이런 시민과학 개념은 뒤에 후술할 시민 참여와도 연결됩니다. 릭 보니는 앨런 어윈과는 좀 다르게 전문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들의 지도를 받거나 과학자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전문가 시민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초기의 시민과학 개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현재 시민과학이라는 용어는 앨런 어윈과 릭 보니의 개념 모두를 포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시민과학 활동이 폭넓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학자들은 단순한 샘플 채취와 데이터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연구 보고서 작성 등 넓은 범위에 걸쳐 기성과학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시민과학을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시민과학과는 별개로 발달해 왔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과학 대중화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거버넌스의 발달로 인해 시민 참여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탑다운식 과학 지식의 주입과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시민사회와 과학계가 협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맺는 시민 참여 모델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델이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를 권장하는 거버넌스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 시민 참여 모델의 사례 두 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 체제에서 시민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예전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변한 새만금 환경과 생태를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2003년 조사단이 꾸려지면서 시작된 활동입니다. 조사단은 초기에 민간과 정부 그리고 학계 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활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됐고, 활동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새만금 생태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에서 발간한 새만금 생명보고서는 초기에는 2년 단위로 발간되었고 10여 년간 총 120회에 걸쳐 새만금에서 볼 수 있는 물새 그리고 동물 그리고 식물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자료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이 덕분에 새만금 생태계 보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현재도 이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에는 주로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관련 행사, 그리고 연구 보고서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현재 전북 녹색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 주변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활동가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활동을 기획하고 자료 수집에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한 공동체 주도의 시민과학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민 참여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케이스는 외부 주도형 정책 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 활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로컬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거버넌스가 잘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일드 세이브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일드 세이브 활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활동으로 2011년 온라인 카페에서 시작하여 현재 약 3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구성원들은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이고 이 주부들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차일드 세이브에서는 직접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식은 학습을 통해 습득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습득하는 등 스스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후 방사능 측정 장비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했고 2013년 이후 체계적인 방사능 위험 모니터링과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를 결성했습니다. 현재에도 강연과 심포지엄 그리고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전문성을 계속 키우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동 후디스에서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 양을 공개하라는 활동입니다. 그 외에 서울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 통과에도 영향을 주었고 2013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차일드 세이브 활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특정 이슈를 만들고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까지 이끌어낸 시민 참여 유형입니다. 시민들은 일련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장비 마련, 그리고 이슈 메이킹에서 정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후에 정책 주도 역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가 능동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한 활동이고 다른 말로 시티즌십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과 차일드 세이브 사례를 요약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활동의 초기 구성원이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간 방법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두 활동 모두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여 DB를 구축했으며 그 DB를 활동 근거나 활동 결과로 활용했고 포럼과 심포지엄, 언론 보도,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의 활동 결과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거나 또는 단체 활동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등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주축이 되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 시대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 시민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책 참여자로서 시민의 지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하고 시민과학과 기존 과학기술계 사이의 상생 방향을 한번 짚어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학이 발달할수록 기존 과학기술계에서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민과학이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세계 통합적 연구 등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티즌십이나 로컬 거버넌스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민과학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이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지속성 확보,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과학계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기도 했고 시민과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는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이 과학적 지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꾸준한 자료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과학이 기존 과학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에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반드시 보완하거나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시민사회 스스로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나 스스로의 학습 등을 통해 부족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방법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발전시켜 기존 과학과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안과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웅 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 거버넌스 시대의 정책 참여자로서 이타의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시민과학 활동이 실제적으로 정책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정웅 호스트님의 정책 참여자로서의 시민, 그리고 시민과학의 발표로 7분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청중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포럼 발표를 진행하신 호스트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여자분들과 포럼을 준비하신 청년 호스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사회공헌 90일간의 도전과 기록, 환경정화를 주제로 한 이타서울 시민과학 포럼 첫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